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권오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지금 요새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네, 가상자산으로 사례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2017년 말 그때 한번 열풍이 불었었죠. 그러면서 좀 알트코인들이 등장을 했고 이때 많은 사기건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었어요. 그러면서 소송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각종 사건 사례들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오늘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피해 사례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쪽에 좀 많이 하셨고 권 변호사님은 하셨나요? 저 하긴 했는데 뭐 좀 많이 배워가고 있는 많이. 2018년 9년부터 같이 해서 사건이 최근에 종결된 것도 있고. 이 두 분이 다 전문가시니까 오늘 얘기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짜 거래소, 로맨스 스캠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로맨스 스캠 이러면 요새 제일 유명한 게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막 친구를 걸어서 친구가 되고 나면 뭐 내가 지금 중동 쪽에서 무슨 무기 창고를 발견했다거나 빈 라덴이 가지고 있던 USB를 찾아서 그런 메일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걸 찾는데 이거를 뭐 본국으로 송환을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돈을 보내달라 뭐 이런 사기를 좀 하거든요. 이게 이 로맨스 스캠 좀 비슷한 건가요? 가상 자산이 수단이 돼가지고 US 테더라는 가상 자산이 있거든요. 이건 달러화의 1대1로 패깅된 암호화폐인데요. 약간 다단계랑 비슷해요. 사기를 하는 방법들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통해서 자기네한테 뭐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전송을 해줘요. 그럼 그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US 테더나 이런 뭐 이더리움을 보내라. 그럼 보낸 다음에 그럼 거기서 너네가 뭐 매달 얼마씩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한두 번은 그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투자금을 또 넣고 하는데 나중에는 해지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동안 입금됐던 모든 가상자산을 가지고 뿅 하고 사라져요. 잠적해버리는군요. 이런 중간에 이제 뭐 신뢰관계를 쌓을 때 인간관계나 연인관계나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가상자산 자체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가 사실 추적이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추적이 그 범죄 행위에 많이 이용이 됐었죠. 비트코인도 제일 애용했던 게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스캠은 사실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잡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가상자산이 결합되면서 지금 범죄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밀해졌죠. 지금 여기는 이제 노출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 1달러에 한 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걸로 우선 바꿔요. 그러면 이제 달러인 암호화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이게 이체되는 것도 전혀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스캠류는 사실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도 사실 같은 유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고액 알바라고 떠서 가봤더니 이걸 하려면 뭐 네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너명의로 통장 하나 파라 뭐 하나 하면 되게 쉬운 건데 고액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심각한 사례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는 가짜 거래소 얘기가 좀 있어요. 이하비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래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 개설하고 다른 회사의 호가창을 가져다가 와서 자기 회사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을 전송을 했는데 실제로는 매매는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거래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거래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매수 주문을 하면 전산상 거래가 된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금을 많이 모아놨는 상태였는데 이 100개나 200개를 실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회원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대표는 이제 횡령 및 사기, 배임 이런 걸로 이제 고소가 된 거죠. 1심에서는 이게 횡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안 된 게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거를 자기가 손을 댄 거라는 이제 증거가 없다. 이 사람이 아마도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용한 게 아니라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임의대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중에 해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됐었고, 업무상 배임도 이제 마찬가지로 배임 행위도 인정되지 못한 고객 피해가 고스란히 남게 된 사안입니다. 이게 항소가 들어갔나요? 아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당연히 항소했을 거로는 보여지는데 네. 아직까지 그 항소심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 아야비트가 사실 2019년도에 대기업으로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빠바박 하고 터졌었거든요. 네네. 이런 소송 사례들이. 네, 배임하고 횡령이 다 무죄로 판결이 나면 그 뒤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났을 때 사실 판례가 존재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당한 거예요 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의 경우에 흔적이 사건도 그거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지금 판결을 보면은 어떤 뭐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고, 피해자가 왜 특정이 안 됐겠습니까? 누가 돈을 얻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명 거래 계좌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어떻게 빼냈는지 돈을, 이런 게 전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사하는 그 기술조차도 아직까지는 지금 되게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못하니까 지금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를 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기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는 검사가 진짜 하나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 검사가요? 네,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많이 들어보셨던데 뭐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 이제 검사도 일반적으로 재판이 시작한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거는 뭐 거의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검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상황인데도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한 거니까 아마 뭐 항소심 때는 좀 더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암호화폐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이제 붐이 막 떴다가 이제 가라앉고 좀 잠잠하던 때여가지고, 또 이런 피해 사건들이 그렇게 막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졌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제 이쪽만 전담하는 부서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좀 몰라서 좀 놓친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이해도 높아지고 해서 지금 만약에 소송을 걸면 그때 당시에 소송과는 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뭐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사기하면 또 유명한 삼성코인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삼성이란 이름만 달았지 사실 이게 삼성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코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가 암호화폐에 진출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엄청나게 커졌었는데, 이것도 지금 소송이 좀 진행 중인가요? 어떤가요? 한창 이슈가 됐을 때는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기사가 안 나오고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보여요.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라서 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아직 판결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기사에서 보면 1,300명 정도가 돈은 210억 원 정도. 이수 강수에 대해서는 9년과 6년형이 확정됐다고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기죄로 전형적인 사기니까 이거는 확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피해자 방에 와 있는데 들어가 주세요. 예전에 이제 저도 뭐 누가 사건을 문의를 해서 피해자분이, 근데 맞지는 않았었고, 제일 최고위에 있는 분 두 분이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피고인 그 두 분인데 그분들은 지금 처벌을 받으신 걸로 보여요. 중간 브로커들은 아마 대부분 처벌 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 브로커라 하시면 이제 모집책이 되는 건가요? 모집책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사건은 그래도 잘 된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사람들 그냥 들어가서 감방에서 몇 년 있으면 그 돈은 사실 못 찾는 거잖아요. 돈은 아닌가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보면은 이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하거든요, 형사 사건에서. 근데 대부분이 각하돼요.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별도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민사 소송으로 청구를 해도 대부분 자기가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가상자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 제3자에게 보냈어도 그걸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자기 이름으로도 뭐 재산들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 통해서 거의 피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변 친한 분들한테 농담식으로 야 우리도 코인이나 만들까? 막 그런 농담을 막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코인? 뭐가 됐든 유진상 코인. 근데 제 이름 쓰면 안 되고. 아니 조선 코인이라 해야죠. 그렇죠. 아니 조선 코인도 조선일보에서 만드는. 삼성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쓰인 건데 삼성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뭐 사건 중에는 대통령 얼굴을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 너무 흔한 건데 또 너무 쉽게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전에 어떤 얘기도 들었었냐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앉아가지고 열심히 코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듣보잡 코인인데 들어와라. 그 들어오면 무엇도 주고 막 한다더라 하면서 자기도 받았는데 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근데 옆에서 그걸 괜히 옆에서 제가 그거 사기예요 라고 말씀드리자면 아니 모든 코인이 사기는 아니에요. 아니 코인에서 사기라기보다는 다단계가 더 맞겠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내용 자체가 네. 이제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만 지금 모아놔서 지금 야 이 코인은 다 사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정상적인 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사실 코인 업계에서 제가 네네. 취재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코인 업계에서 90% 이상은 다 사기다라고 업계에 계신 분들조차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뭐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트코인 막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오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코인 만들면 돈 벌린다 그래가지고 만들고 또 사라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건 약간 좀 뭐 옆으로 새는 건데 어쩌면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사업, 벤처 사업은 원래 10개 중에 9개는 망합니다. 9개 망한 거는 다 사기라 그러죠. 예. 단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마존 있잖아요. 예. IT 버블 때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하여튼 그게 근데 한 90% 가까이 빠집니다. IT 버블. 왜냐? 그때 당시 아마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IT 버블 때문에 아마존 올라갔던 거지. 아마존도 이거 결국 사기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똑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사업에서 90%가 망했다라고 해서 그걸 다 사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말 하나의 으뜸 가는 어떤 사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뭐 희생이 있었다. 희생이나 뭐 과정 이게 필요한 거다. 피라미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지하철에서 들었지만 카페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뭐 요즘에도 아마 아름아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라는 한동안은 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투자자분들이나 이거를 뭐 대신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런 사건들 해보면 이경훈 최상위 사업자 지금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최상위 사업자는 오히려 숨어버리고 중간에서 이 모집책 중에 뭐 어떤 센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처벌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분들 중에는 위에 최상위 단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선의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거다라고 계속 하다 보니 그럼 이제 자기는 사기를 한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되게 형량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처벌을 세게 받고 위에 최상위 단은 밝혀내지 못하고 뭐 이런 사건도 제가 사실 봤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이게 내가 어떤 범죄 행위에 연루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이제 누군가한테 투자 권유도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거래소 해킹 얘기를 좀 해봐요. 빗썸도 당했고 업비트도 당했고 저희 집 빼놓고 3개 집이 다 도둑을 3번 이상 맞았어요.